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부자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을 했지만 아들들은 방구석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물려받으려고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뽐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돼.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장가를 가면 색시밖에 모르겠지만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자기 아들들이 게으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아들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째서 자기의 아들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부자는 길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부러웠습니다. 농부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부자를 초대했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떻기에 자기 아들들보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농부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점잖은 사람이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다니.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농부는 껄껄 웃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농부는 먼 친척에게서 선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한 벌 해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새 아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외출을 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새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놓아서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구나. 첫째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뼘만 줄여놓았거든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이 어젯밤에 줄여놓았소. 어쩌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놓았지 뭡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들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형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농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새 아들이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첫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그러자 셋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바느질도 서투른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호랑이 훈장님. 옛날 한 고을에 호랑이처럼 무서운 훈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고을 사람들은 훈장을 호랑이 훈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선비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훈장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살 때면 항상 물건 값보다 넉넉하게 돈을 놓고 나왔습니다. 선비라면 돈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비라는 이유로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호랑이 훈장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얼굴과 손을 씻어야 하고 언제나 옷을 깨끗이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 눈싸움을 하고 흙투성이가 된 채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학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엄하기만한 호랑이 훈장도 기분 좋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학당을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먼 곳에 사는 제자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랑이 훈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오래간만에 제자가 찾아와서 참 기뻤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난 잘 지냈다. 너희는 어찌 지냈느냐? 선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후배들은 다른 방에서 약과를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 먹으라고 가져온 약과였습니다. 아, 이 약과 참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덕구와 시영이는 선배들이 준 약과를 아까워하며 조금씩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덕구의 말에 시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약과 많이 먹고 싶어서? 달콤한 약과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잖아. 덕구는 마지막 남은 약과 조각을 한 입에 쏙 넣고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얼마 뒤 선배들이 가고 방에 들어가 보니 훈장 책상 위에 비단 보자기로 싼 단지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구가 물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당황하며 얼른 단지를 병풍 뒤 벽장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쓴 독약이니라. 독약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서당에 쥐가 많다고 해서 챙겨왔더구나. 먹으면 죽는 독약이니 너희는 절대 이것을 만지지 마라. 알겠느냐? 예.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모두 집에 가려고 서당을 나서는데 덕구가 시영을 불렀습니다. 시영아, 선배들이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니? 아까 독약이라고 하셨잖아. 설마 선배들이 우리에겐 약과를 주고 스승님께 독약을 선물했으라고. 시영도 생각해보니 고운 비단 보자기에 독약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장작더미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덕구와 시영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훈장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틈으로 방을 엿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에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장승처럼 꼿꼿한 훈장이 선배들이 가져온 단지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찍찍 찍어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훈장이 맛있다고 감탄하며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것은 바로 꿀이었습니다. 덕구와 시영은 스승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서당을 빠져나온 덕구와 시영은 훈장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선배들이 가져온 것이 꿀이었구나. 아까 스승님이 드시는 거 봤소? 하하, 아이처럼 손가락을 쪽쪽 말아 드시더라. 자고로 선비란 무슨 일이 있어도 경망스럽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느니. 덕구가 스승님 흉내를 냈습니다. 덕구의 말투와 행동이 스승님과 비슷해서 시영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웃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당에 모여 여느 날처럼 훈장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덕구가 읽어보거라. 덕구는 또박또박 어제 배운 것을 읽었습니다. 어영공왈 내무현부영하고 외무엄사 우이능 유성자가 선인이라. 그래, 잘 읽었다. 뜻도 말해보아라.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뜻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영공이 말하기를.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훈장님은 덕구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화가 났습니다. 어제 가르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덕구 말고 대답할 사람 있느냐? 서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찌 아무도 복습을 안 했단 말이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호랑이 훈장님은 화가 나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제 배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새로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 복습이나 해라. 호랑이 훈장님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훈장님이 나가시자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어쩌지? 이때 스승님의 화를 풀어드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시영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시 뒤 화가 풀린 훈장은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보려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꿀단지는 텅텅 비어있고 그 옆으로 제자들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영이 바닥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 너무 죄송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을 먹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제자들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이렇게 꾀부릴 머리로 공부를 하면 정승도 하겠다. 모두 바로 앉아라. 너희가 먹은 것은 꿀이지 독약이 아니다. 스승님의 말에 제자들은 모두 똑바로 앉았습니다. 훈장은 덕구에게 아까 읽은 구절을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영공이왈 내무 현부영하고 외무 엄사 우이능 유성자가 선은이라. 이는 여영공이 한 말이다. 집 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 너희를 혼낸 것은 너희를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게으름 안 피우고 배운 글을 열심히 복습할 것이냐? 예. 훈장은 맹꽁이처럼 대답만 잘한다며 제자들을 핀잔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화가 풀어진 것을 알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훈장님은 빈 꿀단지를 보며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나저나 이놈들 참 야무지게 먹었구나. 스승님, 저희가 나중에 더 커서 더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덕구가 외쳤습니다. 됐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속이나 썩이지 말거라. 훈장과 제자들이 한바탕 웃고는
다시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동구 밖까지 터졌답니다. 도깨비를 골탕 먹인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발 옆에 도깨비의 집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할 때마다 옆 동굴 속에 사는 도깨비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밤에 놀기 좋아해서 낮에 자야 했는데 할아버지 일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차, 영차.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계속 시끄럽게 소리내며 일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잠을 못 자니 괴롭다 괴로워. 도깨비의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괭이질을 했답니다. 해가 지자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따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와 쉬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한 당신이 힘들었지. 어서 앉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본 도깨비는 더욱 심술이 났답니다. 아니, 나를 못 자게 한 놈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두고 봐라. 혼내주고 말 테다. 다음 날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틀림없는 도깨비의 짓이로구나. 그렇다면 농부는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참 고맙기도 하지. 만약 거름을 갖다 놓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농사일을 모르는 도깨비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밭에서 돌을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밭에 거름을 왕창 뿌렸답니다. 밤사이 거름이 잔뜩 뿌려진 밭을 보고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무척 좋았습니다. 밭이 무척 기름져졌구나. 허리가 아파 걸음줄 생각도 못했는데. 도깨비야, 고맙다. 그러면서 도깨비가 들으라고 눈물을 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를 어쩌나?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이 죽자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렁이까지 바글거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나마 지렁이가 없으니 다행이군.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거름 위에 지렁이를 쫙 뿌렸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진 밭을 조금만 들춰도 지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벌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지렁이를 보고 기분이 좋았지만 도깨비 들으라고 또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까지 우글대니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군, 망쳤어. 그 말에 도깨비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속이 다 후련하네. 하지만 그해 가을, 풍년이 든 걸 보고서야 도깨비는 자기가 속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농부가 나를 속였어. 도깨비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골탕 먹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쩔쩔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술궂은 도깨비는 밤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요술을 부렸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 밤송이 껍질이 산처럼 쌓여라. 얍! 더 쌓여라. 얍!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가워서 만질 수도 없는 이 많은 밤송이를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 들으라고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올 겨울엔 땔감 걱정 없겠구나. 좋다 좋아. 껍질 말고 알밤이 있었다면 고약할 뻔했네. 숨어서 얘기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날 밤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로 도주를 부렸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은 알밤으로 변해라.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에 신나서 알밤을 쌓고 쌓았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는 알밤이 쌓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밤을 이웃에게 주고 광에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궁금할 때마다 알밤을 구워 먹으며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했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피리 부는 솜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무꾼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피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늘 피리를 불었습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산새들이 모여와 함께 지저귀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산을 오르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길 저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놀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올까봐 장에서 사온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매끌매끌해지자 화가 잔뜩 난 호랑이는 어흥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노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에 기어오를 자세였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서 기어오르지는 못하고 나무 밑을 빙빙 돌다 숲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안 보이자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했지만 숲속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5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동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신히 살았다고 생각하던 나무꾼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보자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붙어 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서고 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서고 하며 무등을 타듯 층층으로 올라서서 호랑이는 거의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이왕 죽을 거 필이나 실컷 불고 죽자. 휘릴릴리 휘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즐겨 불던 신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운데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신나는 피리 소리가 들리자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는 엉덩이를 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는 호랑이 탑의 가장 아래를 받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춤을 추자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흥. 마침내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춤만 추었습니다. 어흥. 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어흥. 호랑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춤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춤을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춤만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다정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뿐인 누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위해 위험한 산을 오르는 동생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 손이 꼭 거북이 등짝 같구나. 누나는 동생의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누나를 꼭 살릴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올 테니 찬바람 쏘이지 말고 방에 누워 계세요. 그날도 동생은 약초를 찾아 숲을 헤매는데 갑자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세상 약초로는 고칠 수가 없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제발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누나의 병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 달이라는 말에 동생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입니까?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사다리가 보일 것이다.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으로 가겠단 말이냐? 사람이 달에 올라가다니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 오늘 보름달이 뜰 거예요. 지금 가야 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초롱을 들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동생은 아픈 누나만 생각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달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를 어쩌지?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가 없는데.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달빛을 받자 빛으로 된 사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서 달빛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하자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올라왔소?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단 말이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면 개수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받아 개수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품고 비로봉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달빛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보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올라오다니. 천군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봉으로 동생이 잡고 있는 사다리를 내려쳤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던 누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을 꼭 닮은 꽃이어서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부른답니다. 삼년 고개.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가 읍내장에 갔다 오는 길에 삼년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겠어. 흑흑.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슬피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3년고개에서 넘어지셨대. 최 영감님이 3년고개에서 넘어져서 병이 드셨대. 아니, 최 영감님이 병이 드셔서 3년도 못 사실 거래. 꽤 많은 소년 훈이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3년고개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그렇단다. 난 이제 3년밖에 못 산단다. 훈이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너무나 상심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럼 3년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훈이가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훈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마치 훈이가 어른을 놀리는 버릇없는 아이로 보였거든요. 이 녀석 귀엽다고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나더러 빨리 죽으란 소리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잖아요. 훈이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더 살 수 있겠구나. 허허허. 할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어이쿠, 한 번 넘어졌다. 이제 3년이 늘어 6년을 살겠구나. 어이쿠, 또 한 번 넘어졌다. 이제 9년을 살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훈이가 알려준 것처럼 3년 고개에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훈이의 말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지만 게으른 세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부자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일을 했지만 아들들은 방구석에 누워 잠만 잤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물려받으려고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뽐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시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주실 거야.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돼. 둘째 아들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셋째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장가를 가면 색시밖에 모르겠지만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와 함께 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부자는 자기 아들들이 게으르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잣집 아들들보다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의 세 아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째서 자기의 아들들보다 더 칭찬을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부자는 길에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들들과 함께 농사 일을 하는 농부가 부러웠습니다. 농부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부자를 초대했답니다. 부자는 농부의 아들들이 어떻기에 자기 아들들보다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반갑게 맞으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농부는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점잖은 사람이 다리가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다니.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무릎이 다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고 계십니까? 농부는 껄껄 웃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농부는 먼 친척에게서 선물로 옷감을 받았습니다. 마침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 여름 옷을 한 벌 해 입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옷을 입어보니 바지가 한 뼘이나 길어서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농부는 마당에 모여있는 아들들에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새 아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외출을 하려고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아서 무릎이 다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새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줄여놓아서 도저히 입고 나갈 수가 없구나. 첫째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뼘만 줄여놓았거든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이 어젯밤에 줄여놓았소. 어쩌나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그 바지를 다시 한 뼘 줄여놓았지 뭡니까? 죄송해요, 아버지.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셋째 아들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형들이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바지란다.
농부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새 아들이 효성스러운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지를 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부자의 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에 보니 바지는 어제 그대로였습니다. 부자는 새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젯밤에 내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바지가 그대로 있느냐? 첫째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바지가 그대로 있습니까? 저는 둘째가 줄여놓은 줄 알았는데요. 둘째 아들은 셋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그러자 셋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바느질도 서투른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형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자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호랑이 훈장님. 옛날 한 고을에 호랑이처럼 무서운 훈장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고을 사람들은 훈장을 호랑이 훈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선비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훈장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살 때면 항상 물건 값보다 넉넉하게 돈을 놓고 나왔습니다. 선비라면 돈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선비라는 이유로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호랑이 훈장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훈장은 제자들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서당에 들어오기 전에 얼굴과 손을 씻어야 하고 언제나 옷을 깨끗이 입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쉬는 시간에 눈싸움을 하고 흙투성이가 된 채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학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엄하기만한 호랑이 훈장도 기분 좋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처럼 학당을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먼 곳에 사는 제자들이 새해 인사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랑이 훈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은 오래간만에 제자가 찾아와서 참 기뻤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난 잘 지냈다. 너희는 어찌 지냈느냐? 선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후배들은
다른 방에서 약과를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 먹으라고 가져온 약과였습니다. 아, 이 약과 참 맛있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덕구와 시영이는 선배들이 준 약과를 아까워하며 조금씩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덕구의 말에 시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약과 많이 먹고 싶어서? 달콤한 약과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잖아. 덕구는 마지막 남은 약과 조각을 한 입에 쏙 넣고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얼마 뒤 선배들이 가고 방에 들어가 보니 훈장 책상 위에 비단 보자기로 싼 단지가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덕구가 물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당황하며 얼른 단지를 병풍 뒤 벽장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쓴 독약이니라. 독약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서당에 쥐가 많다고 해서 챙겨왔더구나. 먹으면 죽는 독약이니 너희는 절대 이것을 만지지 마라. 알겠느냐? 예.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모두 집에 가려고 서당을 나서는데 덕구가 시영을 불렀습니다. 시영아, 선배들이 스승님께 드린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니? 아까 독약이라고 하셨잖아. 설마 선배들이 우리에겐 약과를 주고 스승님께 독약을 선물했으라고. 시영도 생각해보니 고운 비단 보자기에 독약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장작더미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덕구와 시영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훈장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 틈으로 방을 엿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에는 호랑이처럼 무섭고 장승처럼 꼿꼿한 훈장이 선배들이 가져온 단지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찍찍 찍어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정말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훈장이 맛있다고 감탄하며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것은 바로 꿀이었습니다. 덕구와 시영은 스승님의 모습에 웃음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서당을 빠져나온 덕구와 시영은 훈장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선배들이 가져온 것이 꿀이었구나. 아까 스승님이 드시는 거 봤소? 하하, 아이처럼 손가락을 쪽쪽 빨아 드시더라.
좌고로 선비란 무슨 일이 있어도 경망스럽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느니. 덕구가 스승님 흉내를 냈습니다. 덕구의 말투와 행동이 스승님과 비슷해서 시영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웃다가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당에 모여 여느 날처럼 훈장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어제 배운 것을 덕구가 읽어보거라. 덕구는 또박또박 어제 배운 것을 읽었습니다. 어영공왈 내무 현부영하고 외무 엄사 우이능 유성자가 선인이라. 그래, 잘 읽었다. 뜻도 말해보아라. 덕구는 당황했습니다. 뜻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영공이 말하기를.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훈장님은 덕구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화가 났습니다. 어제 가르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덕구 말고 대답할 사람 있느냐?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찌 아무도 복습을 안 했단 말이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스승님. 호랑이 훈장님은 화가 나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제 배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늘 새로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 복습이나 해라. 호랑이 훈장님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훈장님이 나가시자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어쩌지? 이때 스승님의 화를 풀어드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시영이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잠시 뒤 화가 풀린 훈장은 제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보려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꿀단지는 텅텅 비어 있고 그 옆으로 제자들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시영이 바닥에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 너무 죄송해서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을 먹고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훈장은 제자들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이렇게 꾀부릴 머리로 공부를 하면 정승도 하겠다. 모두 바로 앉아라. 너희가 먹은 것은 꿀이지 독약이 아니다. 스승님의 말에 제자들은 모두 똑바로 앉았습니다. 훈장은 덕구에게 아까 읽은 구절을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영공이왈 내무 현부영하고 외무 엄사 우이능 유성자가 선은이라. 이는 여영공이 한 말이다. 집 안에 어진 아버지와 형이 없고 밖으로 엄한 스승과 벗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내 너희를 혼낸 것은 너희를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잘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알겠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게으름 안 피우고 배운 글을 열심히 복습할 것이냐? 예. 훈장은 맹꽁이처럼 대답만 잘한다며 제자들을 핀잔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화가 풀어진 것을 알고 배시시 웃었습니다. 훈장님은 빈 꿀단지를 보며 쩝쩝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나저나 이놈들 참 야무지게 먹었구나. 스승님, 저희가 나중에 더 커서 더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덕구가 외쳤습니다. 됐다.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속이나 썩이지 말거라. 훈장과 제자들이 한바탕 웃고는 다시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동구 밖까지 퍼졌답니다. 도깨비를 골탕 먹인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발 옆에 도깨비의 집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할 때마다 옆 동굴 속에 사는 도깨비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밤에 놀기 좋아해서 낮에 자야 했는데 할아버지 일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차, 영차.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계속 시끄럽게 소리내며 일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잠을 못 자니 괴롭다 괴로워. 도깨비의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괭이질을 했답니다. 해가 지자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따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와 쉬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한 당신이 힘들었지. 어서 앉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본 도깨비는 더욱 심술이 났답니다. 아니, 나를 못 자게 한 놈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두고 봐라. 혼내주고 말 테다. 다음 날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틀림없는 도깨비의 짓이로구나. 그렇다면
농부는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참 고맙기도 하지. 만약 거름을 갖다 놓았다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농사일을 모르는 도깨비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밭에서 돌을 싹 치웠습니다. 그리고 밭에 거름을 왕창 뿌렸답니다. 밤사이 거름이 잔뜩 뿌려진 밭을 보고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무척 좋았습니다. 밭이 무척 기름져졌구나. 허리가 아파 걸음줄 생각도 못했는데. 도깨비야, 고맙다. 그러면서 도깨비가 들으라고 눈물을 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를 어쩌나.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이 죽자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렁이까지 바글거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나마 지렁이가 없으니 다행이군.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거름 위에 지렁이를 쫙 뿌렸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진 밭을 조금만 들춰도 지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벌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지렁이를 보고 기분이 좋았지만 도깨비 들으라고 또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까지 우글대니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군, 망쳤어. 그 말에 도깨비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속이 다 후련하네. 하지만 그해 가을 풍년이 든 걸 보고서야 도깨비는 자기가 속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농부가 나를 속였어. 도깨비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골탕 먹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쩔쩔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술궂은 도깨비는 밤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요술을 부렸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 밤송이 껍질이 산처럼 쌓여라. 얍! 더 쌓여라. 얍!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가워서 만질 수도 없는 이 많은 밤송이를 어쩌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 들으라고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올 겨울엔 땔감 걱정 없겠구나. 좋다 좋아. 껍질 말고 알밤이 있었다면 고약할 뻔했네. 숨어서 얘기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날 밤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로 도주를 부렸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은 알밤으로 변해라.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에 신나서 알밤을 쌓고 쌓았습니다. 동분의 집 마당에는 알밤이 쌓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밤을 이웃에게 주고 광에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궁금할 때마다 알밤을 구워 먹으며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했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피리 부는 솜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무꾼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피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늘 피리를 불었습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산새들이 모여와 함께 지저귀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산을 오르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길 저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놀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올까봐 장에서 사온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매끌매끌해지자 화가 잔뜩 난 호랑이는 어흥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노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에 기어오를 자세였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서 기어오르지는 못하고 나무 밑을 빙빙 돌다 숲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안 보이자 나무에서 내려가려고 했지만 숲속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대여섯 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혼자서는 나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동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신히 살았다고 생각하던 나무꾼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보자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붙어 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서고 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서고 하며 무등을 타듯
층층으로 올라서서 호랑이는 거의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이왕 죽을 거 필이나 실컷 불고 죽자. 휘릴릴리 휘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즐겨 불던 신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운데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신나는 피리 소리가 들리자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는 엉덩이를 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는 호랑이 탑의 가장 아래를 받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춤을 추자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흥! 마침내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춤만 추었습니다. 어흥! 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어흥! 호랑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춤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춤을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춤만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다정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뿐인 누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위해 위험한 산을 오르는 동생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 손이 꼭 거북이 등짝 같구나. 누나는 동생의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누나를 꼭 살릴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올 테니 찬바람 쏘이지 말고 방에 누워 계세요. 그날도 동생은 약초를 찾아 숲을 헤매는데 갑자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세상 약초로는 고칠 수가 없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제발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누나의 병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 달이라는 말에 동생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입니까?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사다리가 보일 것이다.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으로 가겠단 말이냐? 사람이 달에 올라가다니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 오늘 보름달이 뜰 거예요. 지금 가야 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초롱을 들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동생은 아픈 누나만 생각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달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를 어쩌지?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가 없는데.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달빛을 받자 빛으로 된 사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서 달빛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하자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올라왔소?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단 말이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면 개수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받아 개수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품고 비로봉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달빛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보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올라오다니. 천군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봉으로 동생이 잡고 있는 사다리를 내려쳤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던 누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을 꼭 닮은 꽃이어서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부른답니다. 3년 고개.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가 읍내장에 갔다 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난 이제 3년밖에 못 살겠어. 흑흑.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할아버지는 슬피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은 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최 영감님이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대. 최 영감님이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병이 드셨대. 아니, 최 영감님이 병이 드셔서 3년도 못 사실 거래. 꽤 많은 소년 훈이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그렇단다. 난 이제 3년밖에 못 산단다. 훈이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너무나 상심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럼 3년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훈이가 야무지게 말했습니다. 훈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마치 훈이가 어른을 놀리는 버릇없는 아이로 보였거든요. 이 녀석 귀엽다고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나더러 빨리 죽으란 소리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만 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훈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잖아요. 훈이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을 더 살 수 있겠구나. 허허허. 할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3년 고개로 달려갔습니다.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어이쿠, 한 번 넘어졌다. 이제 3년이 늘어 6년을 살겠구나. 어이쿠, 또 한 번 넘어졌다. 이제 9년을 살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훈이가 알려준 것처럼 3년 고개에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훈이의 말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